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계룡대에서 안보를 점검하며 여름 휴가를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하며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건조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울 등 영서지방은 더 더워질 것이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 소식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대회 이후 가장 많은 메달과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세우며 파리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작은 규모로 기적의 반전을 이룬 비결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TV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충남 계룡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전시지휘시설 방문이 있었는데요. 주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적 번영이 우리의 안보와 자유를 보장합니다.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에 계룡대 전시지휘시설, 영어로는 U3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계룡대 전시지휘시설 U3입니다. 벙커처럼 돼 있죠. 3군 참모총장이 다 수행을 했고요. 지금 브리핑을 받고 근무장병들과 일일이 다 악수를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안보가 곧 경제이고 그리고 함께 경제적 번영이 우리의 안보와 자유를 보장합니다.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이러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셨듯이 육군, 해군, 공군의 3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윤 대통령을 수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시니까 또 거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3군 참모총장 모두 다 현장에 갔는데요. 사실 저도 육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저 벙커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U3. 예, U3에 가봤는데, 진짜 벽이 엄청나게 좁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어떤 그 핵도발 이런 케이스에서도 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룡대 전시지휘 시설인데요. 윤 대통령께서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이 3군 핵심적인 어떤 그 리더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고요. 실제로 가서 지금 최근에 있을 을지 자유의 방패 UFS라고 하죠. 그 훈련에 대해서 준비 상황을 확인을 하고 시설 점검했다고 하는데 좀 전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3군 참모총장과 함께 그곳에 있던 모든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의 어떤 장병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 격려를 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것이 있었는데 어디 가면 우리가 화이팅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구호가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방문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등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이 쓰레기 풍선 일요일에도 지금 200개 넘게 날아왔죠?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한테 문자도 본 것 같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막 날린다고 했다가 이제는 표적을 정해가지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안보가 곧 경제이고 경제적 번영이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북한이 쓰레기 풍선까지 다니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말씀은 쓰레기 풍선이라고 했지만 최초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넘어서 두엄, 뭐 분뇨 이런 것까지 했다고 해서 진짜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기분을 나쁘게 했던 이런 부분이 있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 북한이다. 이런 그 취지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국민의 어떻게 보면 그 안전과 생명과 신체를 지키려고 하면은 이 군인들의 중요하다는 역할을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저 말, 적의 선의에 기대서는 절대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 오로지 강한 힘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평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실제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네, 어떤 강조했어요. 어떤 그 평화란 것은 힘과 의도 이런 거가 있는데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힘은 얘기하지 않고 의도만 가지고 선의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떤 의도가 바뀌는 순간 사실 그 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그 공격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북에 대한 평화 통일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바로 전날인 8일에도 계룡대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 계룡대를 찾은 거예요. 장병들과 다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장병들이 예사로운 분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계룡대를 방문해가지고 여기는 육해 공군 전부 다 아마 그 시설이 있는 것이고 사실 현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넓고 한때는 여기를 서울로 해서 이 수도 천도로는 있을 만큼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그 공군 F-35KA기 그리고 또 F-15K 시설까지 점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여러 그 어떻게 보면 보조기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정 정비 담당관 그리고 육군의 특수정 고공지휘관 이분들하고도 다과를 함께 했다라고 해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분들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뭐 최정예라고 할 수 있겠죠. 최정예 군들을 만나가지고 격려하고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휴가를 군과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진짜 휴가다라는 임팩트 있는 말씀도 남기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또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틀 연속 계룡대를 방문한 그런 행동으로 실증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만찬에 참석했던 한 공군 중령이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통령실이 공개를 했는데 발언이 의미심장해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베푼 호의를 부하들한테도 똑같이 나누겠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군인 그들을 챙긴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내리사랑이다라고 하듯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군사령관의 최고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최고 사령관이 이 한여름 지하 벙커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장병을 찾아서 격려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아마 뭉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마음을 이어서 중령이면은 사실 대대장 아니겠습니까? 대대장으로서 본인이 지키고 있는 같이 지휘 통솔하고 있는 이 군부대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여름 휴가를 뭐 가슴이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미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은 이 전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내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큰 대우를 받았으니 그 베풀물 바로 우리 부하들에게도 똑같이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전군의 이런 그 베풀매 정신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부부 동반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과거 그 MB에 원전 수주 경험을 지금 나누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2009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미국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접했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그 현지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또 교포들과 얘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조에 이르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그 바라카 원전 수주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코 원전 24조라는
것을 1차적으로 수주했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바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라카 원전의 수주였고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그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그 상당히 공기 내에 성공적으로 이것을 이 그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는데 그에 대한 외교와 어떤 그 경험을 이번 그 만찬 어떻게 보면 식사하고 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노하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공개된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막전 막후에 어떤 식으로 전략 이런 부분을 그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그 용산에서의 전 현직 대통령의 식사 자리 만만치 않게 우리 역사에 의미 깊은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에 UAE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수주 경험을 윤 대통령과 공유하고 또 체코 원전을 이미 2기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 또 2기는 우리가 좀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재임 중에 원전을 수주한 경험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2009년 그때의 아랍에미리트로 이렇게 그 원전을 수출한 이후에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원전 사업이란 것이 거의 뭐 망해가는 인력도 해외로 유출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한 이후에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자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끌고 가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성과가 지난달에 있었던 이 체코 원전 2기 24조 원을 지금 확보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뿌리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09년 바라카 원전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에 따르는 어떤 경험을 공유를 하고 향후에 어떤 그 추가적인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넘겨주신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체코에 지금 현재로서는 2기라고 했습니다.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추후에 추가적으로 2기를 하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만 해도 합친다고 하면은 48조 나아가 그것을 유지하고 그 운영하는 데 따르는 그 비용 또한 그 건설비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많게는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합계 거의 뭐 24조 하면 거의 100조에 가까운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 차기 대한민국의 차기 먹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선후배 간의 어떤 노하우 공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이 UAE의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한 원전입니다. 당시의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현장인 바라카를 방문해 주신 네, 2000년 12월 1월 12년 1월이었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당시 총리와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갔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간 뒤에 총리라든가 많은 관계자들이 저 사막에 다 가서 그 바라카 원전에 이제 삽을 뜰 때부터 지켜본 거예요. 네, 참 추억의 장면들이 되겠는데 저게 중동 최초이자 우리나라 원전의 해외 첫 대규모 수출 성공 사례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바라카 원전 큰 성공을 거두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원전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어요. 미러클 오브 데저트,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렸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어떤 기적을 이뤘다라고 평가를 현지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뭐 저가 어릴 때 보면은 저희 삼촌 되시는 분들이 중동에 가셔가지고 열사의 땅에서 일을 하셨던 기억이 생생한 것 같은데. 사우디방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사막의 기적이 바로 지금 바라카 원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부다비,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수도에 있는 아부다비의 전력의 60%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지금 그 시운전 중인 4호기가 2025년 내년에 이 준공을 할 경우에는 전체 대한민국이 수출을 한 이 원전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전력의 25%를 담당한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전력의 4분의 1을 바라카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레이트는 향후에 이와 같은 에너지 어떤 협력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니까 모하마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은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의 세계적 성공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과장이 아닌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예전 정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은 그 카다피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를 그 사막에 정말 한 곳을 그 어떻게 보면 뚫어내면서 이 동아건설이 엄청난 그 역사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대수로 공사. 대수로 공사. 그 대수로 공사에 필적할 만한 이 사막의 기적이 바로 이 바라카 원전이다. 이런 평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우디박이라고 그랬지만 드라마에서는 쿠웨이트박이 또 쿠웨이트박. 나와서 맞습니다. 네네. 최주봉 씨 네네.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윤 대통령도 2023년 1월에 이 바라카 원전을 직접 방문했었는데요.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16일, 1월입니다. 그때 박희왕 총리 때도 그랬지만 세월의 간격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 무함마르 UAE 대통령이 현장에서 기다리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영접하는 파격적 예우와 의전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모습을 직접 둘러보고 이때 이미 체코 원전을 향한 여러 가지 그 구상이 한수원을 중심으로 무르익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규모 지금 오른쪽 화면 오른쪽이 무함마르 대통령입니다. 당시에 이제 관계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도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보신 대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윤 대통령을 수행했고 무함마드 UAE 대통령은 약 37조 원대의 한국 투자를 약속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에 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깍듯하게 챙기기로 유명했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손자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하마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방한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하고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자한테 선물까지 챙겼다고 하니까 그 개인적 신뢰관계가 얼마나 단단했던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저를 그렇게 두 번이나 찾았다고요. 쉽지가 예. 않죠. 우리가 뭐 굳이 극대화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물러났는데도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두 분 사이의 어떤 그 신뢰가 크고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약속했던 것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작년 1월달 무하마드 에밀레이트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장면이 친하게 지냈었고. 사저에 가서 만났을 때. 맞습니다. 사저에 가서 지금 뵙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뵙는 지금 그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됐느냐?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를 맞추는 겁니다. 공사 기한을 맞추는 것인데 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지금 10년 안에 이게 그 빠른 시간에 이제 약속을 지켰는데 실제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몇 년씩 늦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만 그 약속된 공기 안에 이것을 사막에서 제대로 지켜내가지고 인도를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신뢰가 쌓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이집트 수주를 시작으로 매년 그러니까 해마다 조 단위의 원전 수출 계약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그래픽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그해 8월 달에 이집트에 한 3조 원 정도의 어떤 공사를 체결을 했던 것이고 그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이 한국형 원자력 2 내지 4호기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적게는 10조. 많게는 30조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지금 보면은 그 2003년 6월에 루마니아 또 그에 이어서 작년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에 또 8조 내지 9조 정도에 이르는 불가리아입니다. 예, 불가리아의 8조 내지 9조 원에 대한 그 이 MOU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거의 매년 어떻게 보면은 수조 단위의 이 그 원전 수출을 이 계약고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 사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에 대한 약속 매년 지켜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취임 후 해마다 조 단위의 원전 수출 낭보가 잇따랐고요. 실제로
업계에도 훈풍이 불었어요. 원전 일감이 마구 쏟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원전업계, 특히 지금 경남, 창원 이런 데 가면은 그 원전과 관련된 생태계가 거의 망가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나신 다음에 이 그 TK, PK 지역에 있는 원전 사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아나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일정도 지금 2배 이상으로 지금 늘린다고 하니까 원전의 어떤 수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순환의 어떤 그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의 어떤 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기 위해 체코를 방문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팀 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원전 수출이자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입니다. 특히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이스 외교 및 팀 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출에 붙는 수식어를 보면 거의 다가 사상 최대, 역대 최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 기록은 깨지라고 있다고 했던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을 20조를 수주를 했을 때 어마어마하다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24조의 계약고를 했다는 점에서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세계 제1 원전 국가 미국, 제2위 그 국가 프랑스를 모두 프랑스 그 어떻게 보면 유럽 안방에서 이렇게 해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으로 말하면은 준결승에서 미국 깨고 그렇죠. 결승에서 프랑스 깬 거예요. 그렇죠. 세계 1등, 2등 다 몰아내고 1등에 올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금액도 큰데요. 문제는 이게 그 짓는 것뿐만 아니고 메인티넌스,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짓는 것에 못지않는 그 비슷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 원전의 미래가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규모가 무려 줄여잡았을 때 한 50조 원대 이릅니다. 두코바니는 따낸 셈이나 다름없고 테물린도 우리 눈에 이제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2기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물린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 4호기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지금 2기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어떤 경합을 벌였던 프랑스를 물리쳤을 때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시간, 비용 모든 면에서 한국의 제안이 프랑스를 압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간다고 하면은 나머지 2기도 대한민국의 몫으로 높아질 가능성 훨씬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 정부에서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우리 원전업계와 학계 다시 훈풍이 불고 있고 생기가 지금 돌고 있죠? 사실 서울대 핵물리학과 이런 부분에 그 대학원 전공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훨씬 더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런 부분으로 뛰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수출 일감 비중이 올해 들어서 24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이 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떤 그 우리 대한민국의 브레인들이 많이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결국 이제 프랑스의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폴란드라든가 네덜란드 등의 원전 수출 가능성까지 넓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원자로의 수출 가능 시장을 유럽까지 확대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이번 그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계약은 뜻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원전 수주. 전직 대통령으로부터의 노하우 공유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우리가 원전의 제2 르네상스를 맞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오는 15일 광복절이 지나도 폭염은 수그러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이죠. 일본에 상륙하는 태풍 또 이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태풍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용어입니다만 질식 폭염이 열흘 더 간다는 게 지난주였는데 또 그 이상 간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일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지속되는 폭염경보 거의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는데 특히 제주도와 일부 남부 지역은 지난달 22일부터 계속이고요. 서울도 지난달 31일부터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초복인 7월 중순부터 기온이 상승세로 보여서 8월 중순에 최고조에 달하고 다시 기온이 하강세로 돌아서는 게 보통 우리나라의 여름인데 하지만 올해는 광복절 연휴가 한참 지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남서쪽에서 불고 들어왔던 덥고 습한 공기가 폭염을 일으켰다면 이제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풍으로 풍계가 바뀔 텐데요. 특히 이 공기가 산맥을 타고 더 더워지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 더운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35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8년의 폭염, 그때 정말 대단했잖아요. 이게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904년 기상관측 이후에 가장 더웠던 날이 바로 2018년 8월 1일이었다고요? 강원도 홍천이 41도까지 오르면서 기록을 세웠죠. 그런데 더위는 낮과 밤의 상황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아무래도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역대급으로 폭염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낮더위는 역대급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2018년은 장마가 이례적으로 일찍 끝났고요. 7월 중순 이전부터 폭염이 시작되면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웃도는 폭염 일수가 31일에 다다랐는데요. 현재까지 올해는 폭염 일수 13.6일, 전년 같은 기간 11.6일보다는 많기는 하지만 아직 2018년의 기록적인 폭염에 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올해 더위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1등은 아니지만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폭염으로 지난 4일 경기도 여주의 낮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40도를 찍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의 41도 기록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폭염의 열기 당분간 식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크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남아있는 폭염 더위의 장기화에 좀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폭염 기록은 뭐 신기록 세우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지난 8월 4일 낮 최고 기온은 40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러면 2018년보다 더 더워지는 거 아닌가요? 기록은 낮에는 깨지는 못했지만 밤에는 깰 수 있습니다. 대개 밥도간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8월에 많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올해는 뜨겁게 데워진 바다 온난화로 인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6월부터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6월 열대야가 3년 연속 관측 이래 가장 빠른 밤더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난 7월 21일 이후 연속 22일째 열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26일 연상 열대야가 기록사상 가장 긴 열대야였는데요. 당장 향후 열흘 동안에도 열대야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열대야 기록은 2018년의 1위 기록을 올해는 능가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와중에 태풍 마리아가 12일 일본에 상륙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피해를 줄까요? 일단 지금 일본 상황은 8일에 규슈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이후에 지금 지진 공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태풍까지 북상하기 때문에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5호 태풍, 올해 5번째로 발생한 태풍 마리아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이와테현 오후나우토시 부근에 상륙을 했습니다. 일본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200에서 250mm가 더 쏟아지고 이후 모레 아침까지도 최대 150mm의 비가 추가로 예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태풍 피해는 없습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뜨거운 태평양 바다에서 덥고 습한 공기덩어리가 북상한 태풍이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 근접함에 따라서 동풍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풍이 강해지면은 우리나라 태백산맥의 서쪽 지역을 더 달굴, 세년상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쪽 지역의 폭상의 장기화의 가능성의 영향 여부는 이 8호 이번에 발생한 태풍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생성된 태풍이 또 있죠. 이 6호 혹은 7호 태풍 손띤 어디로 옵니까? 6호 태풍 손땐입니다. 마리아에 이어서 오늘 오전 9시에 일본 도쿄 동남동쪽 약 1340km, 아직은 일본 열도에서도 많이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태풍은 워낙 만들어질 때부터 세력이 약해서 일본 열도에도 상륙하지 못하고 바다 자체에서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7호 태풍으로 발달 가능성이 높은 12호 태풍 전의 세력을 열대 저압부라고 하는데, 이 열대 저압부 역시 일본 남쪽 부근 해상에서 태풍으로서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남쪽 해상의 열기가 뜨겁고 앞으로는 태풍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앞으로의 새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향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기는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로 역시 과거 예측에서 빗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태풍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에서 폭염을 장기화시킨다든지 다량의 수증기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태풍 발생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 베이징 이후 가장 많은 메달. 세계 톱10에 무난하게 진입. 파리의 성적이 실로 웅장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주제에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2일 새벽에 폐회식을 끝으로 파리의 반전 드라마 아쉽지만 끝났습니다. 당초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를 예상했던 대한체육회의 표정이 좀 궁금할 만큼 대단한 반전 드라마였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금메달 5개를 목표로 제시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보수적으로 해서 이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늘 이 최저치를 발표했는데, 우리 선수단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그리고 동메달 10개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32개거든요. 총 동메달 수가. 네. 우리가 이 88 서울올림픽 때 총 메달 수가 33개였거든요. 그때는 안방잔치였잖아요. 홈에서 열었고, 네. 서울올림픽 이후에 이제 우리 생애 메달 33개 올림픽에서 보는 것은 마지막이다, 없을 것이다, 뭐 또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 딱 메달 차이 1개 나는 이 32개를 기록한 겁니다. 금메달만 따져보더라도 이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에서 금메달 13개가 최다 기록인데, 최다 기록 타이 기록을 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잘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있었던 선수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선수들의 이 저력, 경기력을 파악을 잘 못했던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실력, 한국 스포츠가 갖고 있는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는 시그널을 보냈던 파리 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1988년 서울올림픽 기억납니다만 그때 33개와 지금 32개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의 최다 메달입니다. 이번 파리 메달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선진국형으로의 진화, 또 개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의 발전 정도는 경제개발 정도하고 거의 그 정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개발의 정도가 낮으면 일단 이 투기 종목이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복싱, 레슬링 이런 종목들은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개발의 최난도에 오르게 되면은 일종의 그 스포츠에서도 최고도인 그 감상, 연기하는 종목이 또 인기를 모으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피겨 스케이팅이나 리듬 체조 같은 데서 스타 선수를 배출하기도 했었죠. 양궁, 펜싱, 사격, 그러니까 이 장비를 다루면서 사격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 이 사격할 때 쓰는 총알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형으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마디 좀 추가를 해보자면 올림픽이 끝날 때마다 결산을 하면서 매번 지적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선수단의 성적을 분석하면서 메달이 많이 걸려 있는 기초 종목 수영과 육상에서 좀 더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은 너무 기계적인 이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축구, 야구 잘하고 배구, 농구 잘하고 또 핸드볼도 잘하고 육상까지 잘하고 그러면서 양궁, 사격, 펜싱, 배드민턴 다 잘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종목,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환경에 우리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놓고 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톱10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줬던 파리 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마지막 메달이었던 성승민 선수의 근대 5종 동메달은 에게 동메달이아가 아니고 아시아 여성 최초의 금메달 기록. 이게 펜싱 등등 뭐 승마 이렇게 이어지는 근대 5종은 아시아 여성이 지금까지 결성에 올라간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자, 한국의 마지막 메달은 여자 역도 박혜정이 따낸 은메달이었습니다. 장미란 차관 이후로 12년 만에 나온 최중량급의 이 묵직한 메달이었죠. 박혜정 선수 할 얘기가 참 많거든요. 역도 여자 81kg 초과급인데요. 무제한 급이라고도 불리워지고요. 여자 역도에서는 가장 무거운 최중량급입니다. 바로 이 종목에서 지금 문체부 제2차관인 장미란 차관이 메달을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이 합계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229kg을 들어 올려서 한국 신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는데 경기 전에는 강력한 은메달 후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금메달 후보는 있어도 강력한 은메달 후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죠. 왜냐하면 1등이 워낙 넘사벽이었어요. 그 중국의 리 원원 선수라는 이 독보적인 선수가 있어서 좀 이 기록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은메달을 예상한 대로 기대한 만큼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올해 4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암투병 한 8년을 하셨는데 그래도 거동이 가능할 때에는 이 박혜정 선수 경기할 때마다 경기장에 꼭 찾아오셨다고 하거든요. 인터뷰에서 첫 마디가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에게 이 메달 전달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어머니가 그 은메달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현무 씨가 요즘 뭐 아주 대세 진행자인데 직접 중계하러 역도임에도 불구하고 박혜정 선수 응원하러 간 것도 화제가 됐었어요. 자, 이번 파리의 반전 드라마에서는 MZ세대 선수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첫 출전한 10대, 20대였죠? 가장 반가운 것 중에 하나이죠. 10대 금메달 리스트는 우리가 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사격에서 반유진 선수 16살이고요. 또 오예진 선수는 19살입니다. 네. 신유비 선수 탁구 20살이거든요. 갓 스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처음 출전해서 양궁에서 3관왕에 오른 임시연 선수 22살입니다. 그리고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이들이 향후 한 10년 정도 한국 스포츠의 주역으로 활약할 선수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 이 스포츠 앞으로 미래가 더 밝아졌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제 2000년대생들의 대세입니다. 2007년, 5년, 3년 김재덕 선수 연속 금메달 따냈는데 2004년생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격찬한 사격의 김예지 선수는 미국의 NBC가 선정한 2024 파리의 10대 스타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존의 기준으로 금메달 한 3개 따면은 10대 그 선수에 올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기 같은 MBC 같은 경우에는 은메달을 땄지만 그 패션이라든가 어떤 그 팬들의 반응 이런 걸 보고 은메달 선수인 오히려 지금 그 사격의 김예지 선수를 2024 파리 10대 스타로 뽑았는데요. 007도 넘어설 기세다.
그리고 SF 영화에 나올 킬러 같은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김예지 선수의 일거수일투족, 예를 들어서 옆에 그 화약을 닦기 위한 이 코끼리 모양의 수건 이런 것부터 해서 총을 쏘고 나서 이렇게 씩 웃는 그런 냉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데, 이 가장 주목할 스타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점은 전에 몰랐던 새로운 선수를 알게 됐다. 이런 그 평가가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사관왕도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안 실었다는데 그렇죠. 김혜지 특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성적에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이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국민 그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면은 그 자체로서 이렇게 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10대 그 스타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 금운동을 넘어서는 올림픽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적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핏줄로서 또 해외를 빛낸 그 월드 스타들이 있어요. 먼저 여자 골프 금메달을 딴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 한국 이름이 고보경입니다. 1997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사상 최초의 골프 금운동을 땄는데 이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최연소 LPGA 명예의전당 홀 오브 페임에 가입회를 또 했어요. 겹경사죠? 예. 리디아 고 선수 뉴질랜드 국적인데 한국계입니다. 6살 때 뉴질랜드로 건너갔고요. 뉴질랜드에서 이제 골프를 시작해서 잘 성공을 했는데, 이 귀화할 때 이 왜 귀화하느냐는 좀 만류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 뉴질랜드에서 골프를 할 때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고마움을 느꼈고 이제 뉴질랜드 국적으로 뛰기로 결심해서 LPGA 투어에서 또 한창 활약을 하고 있죠. 파리올림픽 골프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은메달 차지했고요. 그때 이제 박인비가 금메달. 맞습니다. 직전되어 있던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 차지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은동을 모두 가져가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후보도 2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그 SNS에다가 이 리디아 고 선수가 실력뿐만이 아니라 인성도 대단한 선수라고 치켜 세우면서 축하의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 LPGA 투어에서 명예의 전당 입회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 단 1점이 모자랐는데 이번 올림픽에도 금메달 따가지고 오면서 포인트를 추가했고요. 27살 3개월 나이로 최연소 미국 LPGA 투어 명예의 전당 2패 기록을 새로 쓰게 됐습니다. 자, 리디아고 이 고보경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뉴질랜드로 이민 갔지만 현대가의, 정확히 말하는 범현대가의 며느리가 됐어요. 현대카드 부회장의 그 막내 아들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현대가의 며느리로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뭐 많은 그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재밌는 게 그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리디아 고 선수하고 라운드를 한 게 한 2번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실제로 가족 라운딩을 못했대요. 예, 그러면서 선수로서 또 이 존경한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저는 리디아고 선수가 결혼을 할 때 골프 선수를 그만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댁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골프 투어 생활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동하면서 올림픽 금은동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시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셨지만은 시어머니가 정의선 양궁협회 회장, 현대차 회장의 둘째 누나입니다. 자, 여자 태권도에서는 2020 도쿄에 이어 태국의 파니팍 선수가 금메달을 연속으로 따냈어요. 태국의 태권도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영웅 금메달 따자마자 한국인 스승에게 넙죽 엎드려서 한국식 큰절을 했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태권도에서는 국제 대회에서도 우리말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뭐 관력, 뭐 차렷, 경례.
그리고 저는 이 한국식 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 절이 의사 표시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태권도에서는 우리나라 이 태권도의 예절과 예법이 일종의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태국 선수, 우리 한국인 감독에게 태권도를 배우고 올림픽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결국 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왔는데요. 금메달 따가지고 오자마자 엎드려서 저렇게 큰 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궁에서 이 한국인 지도자에게 양궁을 배워가지고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브래디 앨리슨 선수 있거든요. 김우진 선수하고 서로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방송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 한국식 주제에 관한 얘기였었거든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지도자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서 지도를 하게 되면서 단순한 그 경기 기술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 또 한국식 예법과 예절을 전파 또는 이 보급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브래디 앨리슨 선수 농담으로 이런 얘기했다고 해요. 김우진을 이기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한 번 쏴서 11점을 얻는 방법. 하나는 김우진을 그냥 쏘는 방법. 자,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여자 복싱에서는 우리 애지 선수와 북한의 방철미 선수가 나란히 동메달을 땄는데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냉랭했다가 훈훈해진 뜻깊은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54kg급 메달 수상식에서 한국 선수는 동메달이지만 정말 화기애애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었는데 그 북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88년도 올림픽 때 동메달 따니까 아쉬운 그런 모습의 얼굴이 나타났었는데요. 실제 지금 일본 기자가 이것을 질문을 했더니만 내가 1등 하러 왔는데 3등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비감한 얼굴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또 그 우리 한국 선수 같이 어떻게 보면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안아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네. 그 북한 선수의 감독, 코치가 뒤에서 아주 매 눈으로 지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조선 거다고 안 왔단 말이야?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까 했는데 그 둘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비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북한 선수가 얼굴에 힘이 탄 미소를 지었는 것. 처음에는 냉랭하게 시작했습니다만 뒤에는 훈훈한 것으로 끝났다라는 점에서 미담 사례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안아줬겠습니까? 안아줬겠지요. 그러나 그 사연을 밝히지 못한 방철미 선수에게 비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우리 젊은이입니까? 최진영 대표,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두 번의 재방송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는 KTV의 저희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